아버님은 저희한테 용돈 한 번 제대로 주신 적 없잖아요. 그 정도 돈은 저희 구생값으로 받아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쓰러져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너희는 내 마지막 보루인 노후 자금을 몰래 빼돌렸지 않더냐.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자꾸 옛날 이야기 하시면 저도 듣기 괴롭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병원비 냈다고 생각하세요. 다 자식된 도리로 하는 건데요, 뭘. 아버님, 결국 크루즈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서운하신 거 알겠는데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이 집은 저희가 살아야 할 집이잖아요. 저희 재산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하찮은 짐으로 여겼듯이 나도 이 집을 너희의 탐욕을 부추기는 하찮은 짐으로 여겼을 뿐이다. 너희에게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파트를 물려줄 늙은이일 뿐이었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는 자유로운 늙은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최동구입니다. 제가 이 서러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희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제 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따뜻한 고향 땅에서 흙을 밟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서울에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번듯한 직장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낡은 서울 아파트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편안한 노후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삭막한 도시의 좁은 방에서 아들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희생하였다. 너는 그 희생을 잊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이 말이 제 삶의 유일한 주문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저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그런 제게 갑자기 병마가 닥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쑤시고 숨쉬기가 고통스럽더니 어느 날 새벽 마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 그것이 협심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저는 119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병원비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평생 아껴 모은 돈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저희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에는 왠지 모를 조급함과 불편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자신들의 바쁜 일상과 제 앞에서 나누는 사소하고 속삭이는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의무감에 온 것인지 알 수 없어 더욱 서글펐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그래도 병원비는 저희가 다 처리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생색을 내듯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서운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나서서 병원비를 내주었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물품을 사기 위해
아들에게 카드를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잔액 말입니다. 제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 돈이 온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휴대전화로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잔액은 0원. 제가 40년간 아끼고 굶주리고 희생하며 모았던 그 돈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제가 입원한 바로 그날 거액의 돈이 인출되어 병원비로 수납된 기록이 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설마 내 돈으로 내 병원비를 낸 것이란 말인가?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가 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저를 살려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노후 자금을 몰래 빼돌려 저의 병원비로 쓰고는 저에게는 마치 자신들이 큰 희생을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감, 억울함, 그리고 모멸감이 섞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유일한 가족에게 저는 돈을 빼앗기고도 고마워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병문안을 왔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병원비를 냈다고 했지. 고맙다.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급하다고 해서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좀 쓴 것이 아니냐? 내 통장이 텅 비어 있구나. 아들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며느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했습니다. 아버님,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저희가 바쁜 와중에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서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급하니까 아버님 카드가 눈에 띄길래 쓴 것뿐이에요.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죠. 채워 넣으려고 했다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넣으면 되지 않니? 그 돈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황급히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 내드린 건데 뭐가 문제예요? 저희가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집사람이 아버지 병 시중 드느라 회사도 하루 뺐단 말이에요. 그 고생은 누가 알아줍니까? 그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고생이라는 단어는 제가 40년 동안 홀로 아파트에 남아 겪었던 모든 고독과 서러움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고생이라고. 아가, 너는 나를 위해 하루 회사를 빠졌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40년 동안 내 인생 전체를 희생했다. 너희 결혼할 때 집 보태주고 너희 살림 안정될 때까지 용돈 한 번 제대로 안 받고 아끼고 아낀 내 노후 자금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쓴 돈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모아둔 돈을 너희가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다. 제 평생을 건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도리 다 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오히려 저희는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으니 아버님, 그 돈은 저희가 받은 고생에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며느리 눈치만 보며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프시잖아요. 라고 나지막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비겁하고 무책임한 침묵이야말로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합당한 보상. 제 아들의 입을 빌려 제 돈을 빼앗아간 그들이 스스로 정당화하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버지나 존경받는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줄이었고 짐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제 삶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서러움을 안고 저는 과연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 마음속의 분노와 배신감은 이미 협심증보다 더 큰 병이 되어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서러움을 끝내기 위해 저만의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퇴원 후 자식들의 도움 없이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픈 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제가 아내와 함께 젊은 시절부터 꿈을 키웠던 이 집은 이제 저에게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이 집을 붙들고 서울에 남아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아들이었습니다. 제 고향 친구들은 십수년 전에 이미 정든 땅으로 돌아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넉넉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바다 냄새를 맡으며 사는 평범한 꿈조차 저는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아들이 잘 돼야지. 아들이 이 서울에서 성공해야지. 아버지가 도와줘야지. 저는 이 주문을 외우며 서울의 삭막함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아들의 안락한 삶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제가 서울에 남아 홀로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제가 이 도시에 붙박이로 존재하는 가구처럼 말입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도 건성으로 끝내기 일쑤였고 저의 건강이나 외로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제 서러움이 극에 달했던 사건은 바로 몇 달 전 제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잔치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 한 끼 먹으며 아버지의 남은 생을 축하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아들 내외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번 주에 일이 너무 바빠서요. 큰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저희가 근사한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바쁜 일상이 아버지의 칠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칠순 당일, 저는 홀로 아파트에 남겨졌습니다. 너무나 쓸쓸하고 서러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배가 고파져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동네 편의점에 들어가 가장 저렴한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벤치에 홀로 앉아 그 삼각김밥을 우적우적 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70년 인생의 종착역이구나. 40년간의 희생 끝에 얻은 것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칠순이구나. 그때의 모멸감과 고독은 지금 생각해도 제 가슴을 저릿하게 만듭니다. 아내는 저에게 좋은 남편이었고 저는 아들에게는 헌신적인 아버지였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러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협심증으로 쓰러져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들은 제 노후 자금을 빼돌려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고생했으니 당연한 대가라며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퇴원 후 며느리가 무심코 거실에 두고 간 영수증 뭉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끼어있던 명세서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투어 크루즈 여행 티켓 구매 일시불.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명세서에 찍힌 사용처와 사돈 칠순 선물이라는 메모는 저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사돈의 칠순 잔치, 즉 며느리 쪽 친정아버지의 칠순 잔치에는 초호화 크루즈 여행이라는 수천만 원짜리 선물을 망설임 없이 쾌척하면서 정작 친아버지의 칠순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고 저를 삼각김밥으로 생일을 때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제 아내의 인생을 쏟아부어 만든 아파트에 살면서도 저를 그들의 삶에서 가장 하찮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희생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40년간 지켜온 이 서울의 집도 제가 쓰러지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노후 자금도 모두 그들의 친정 체면을 세우기 위한 자원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억울함이 분노로, 분노가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에게 나는 그저 이 낡은 아파트를 물려줄 늙은 아버지일 뿐이구나. 너희가 나를 이토록 하찮게 여긴다면 나도 너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당연하겠지. 저는 더 이상 이 모욕과 차별을 감수하며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생명보다 소중했던 아들의 뒷바라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제 고통을 외면하는 자식들에게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들의 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제 칠수는 삼각김밥으로 때우게 만들고 자신들의 친정 식구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초호화 크루즈 여행권을 선물하는 자식들의 명백한 차별을 목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도둑맞았던 배신감보다 제가 그들의 삶에서 이토록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미치도록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40년 서름의 폭탄을 터뜨렸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파렴치했습니다. 노후 자금 도둑질과 크루즈 여행 차별에 대한 제 분노는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불러 그들이 사돈에게 선물한 초호화 크루즈 여행권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칠순에 홀로 삼각김밥을 씹어야 했던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40년 희생의 대가가 겨우 이 모욕이냐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가 흥분할 때마다 제 팔을 붙잡고 억지로 자리에 앉히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 아프시잖아요. 그만하세요. 의사가 흥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옛날 일은 이제 그만 잊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저의 진정한 고통을 듣는 대신 저의 분노를 건강에 해로운 잔소리로 치부하며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 대신 또 시작이구나 하는 짜증과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저를 비웃듯 삐딱하게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버님, 결국 크루즈 여행 문제로 삐지신 거예요? 저희한테도 좀 기회를 주세요. 지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너무 쪼잔하게 들려요. 쪼잔하다니. 제가 40년 동안 바친 희생과 사랑의 대가가 쪼잔함이라니요. 노후 자금을 도둑맞고도 친아버지의 칠순보다 사돈의 체면이 더 중요한 파렴치한 자식들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절규해도 그들은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을 가진 늙은 짐짝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참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모든 정과 미련이 단칼에 잘려나가는 듯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변명이나 비아냥을 듣고 있을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홀로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을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이 집은 아내와 제가 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 지켜왔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자식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가장 큰 굴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고통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탐하는 것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버림으로써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자유로운 늙은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이미 연락해 두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을 팔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내건 조건은 단 하나. 현금 일시불 거래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는 절대 비밀로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 한치의 틈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아직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어리석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방심하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중개인은 현금 거래 조건에 혹해 저희 요구를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매수자 역시 빠른 거래를 원했기에 매매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내와의 수많은 추억이 담긴 집을 팔아버린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지만 동시에 4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 집을 판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었고 그들의 무관심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근거였습니다. 이 집을 팔아버림으로써 저는 그들에게서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굴레를 영원히 벗어던진 것입니다. 며칠 후 매수자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마침내 40년의 족쇄가 끊어지는 듯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집을 판 지 닷새째 되던 날, 아들 내외는 우연히 이웃을 통해 집이 팔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이자 미래였던 아파트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그들은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제가 협심증으로 쓰러졌을 때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격렬했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와 저에게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세요?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요? 이 집은 저희가 살아야 할 집이잖아요. 저희 재산이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재산을 잃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계약 취소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노후 자금 저희가 당장 채워 넣을게요.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살게요. 저희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녀의 눈물은 저를 걱정하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재산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이 순간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보이지 않던 눈물, 제가 칠순을 홀로 보낼 때는 들리지 않던 간절한 목소리가 집이 팔리자마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간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던 병약하고 순종적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상담할 이유가 없더구나.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로 대한 적이 없지 않니? 너희에게 나는 이 아파트를 물려줄 늙은이일 뿐이었어. 너희가 나를 하찮은 짐으로 여겼듯이 나도 이 집을 너희의 탐욕을 부추기는 하찮은 짐으로 여겼을 뿐이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없이는 안 돼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송하지도 않으세요? 그들의 말에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절규는 제가 내린 결단이 얼마나 옳았는지 증명해 주었습니다. 취소는 불가능하다. 이미 잔금까지 모두 치러졌다.
너희들의 추악한 탐욕은 이제 끝났다. 저는 마지막으로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규와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단출하게 싼 가방 하나를 들고 30년 동안 저를 억압했던 이 집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절망적인 고함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해방의 찬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탐내던 집을 팔아버리고 자식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절규를 뒤로 한 채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분노는 제가 40년 만에 얻은 해방감의 배경음악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오직 최동구로서의 삶을 찾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 레오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겪은 고통을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해하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말거라.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이 메시지는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이어져 온 일방적인 희생과 기대를 끊어내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에서 스스로 물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독립이라는 숙제를 던져준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서울을 떠나 아내와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남쪽 바닷가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낯선 곳이 아닌 제 삶의 뿌리가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나 삭막하고 차가웠기에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탐욕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남겨진 아들 레웨는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삐져서 잠시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하며 당장 눈앞에 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잔금을 모두 치르고 떠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들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당장 생활할 집이 없어요. 저희가 낸 대출금은 어떻게 해요? 제발 돌아와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들의 메시지에는 아버지의 안부나 건강에 대한 염려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집, 그리고 자신들의 생존에 대한 절규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매일 싸웠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아버지가 떠난 지 일주일 만에 풍비박산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당신이 아버지한테 잘했으면 이럴 일 없잖아.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라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이미 아버지에게는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뒤늦은 후회는 결국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남쪽 바닷가 고향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판 돈으로는 이 작은 마을에서 남은 여생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의 사정을 알 리 없었지만 이방인인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쓰러졌다가 왔다는 소식에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과 텃밭 채소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의 환대에는 어떤 계산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이웃에 대한 순수한 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동구 씨 고생 많았지? 이제 여기서 아무 걱정 없이 푹 쉬어. 아플 땐 언제든 옆집으로 이야기하고.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저를 괴롭히던 협심증의 통증과 마음의 병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돈이나 학벌, 혹은 누구의 아버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인간적인 믿음만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 사는 세상의 참된 의미를 고향 마을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제 고향 마을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제가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당장 살 집도 없어요. 집사람이 저를 매일 원망해요. 제발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돈 좀 나눠주세요. 저는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후회나 참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돈이 필요해서 온 것이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은 돈이구나. 너는 네 아버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너희 재산이 될 뻔한 돈을 잃은 것뿐이다. 저는 단호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40년간 받은 내 희생, 그리고 네가 나에게 돌려준 칠순 삼각김밥과 노후 자금 도둑질, 그 모든 것을 합친 것이 오늘 너에게 돌려줄 나의 마지막 유산이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아들은 제 앞에서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는 그들의 절규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웃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곧바로 달려와 아들을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이웃들은 그에게 돈 때문에 늙은 아버지한테 이러면 못 쓴다 며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서울에 남겨진 아들 내외는 결국 집을 구하지 못하고 며느리의 친정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현실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업보였으니까요. 저는 고향 마을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잃었던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과 조건이 아닌 인간적인 정이 살아있는 이곳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번 사연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